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참 마음이 무겁고 전직 형사로서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참혹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23살 청년 준서 씨의 사망 사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19일 새벽, 한 병원 응급실에 온몸이 멍들고 뼈가 부러진 20대 청년이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죠. 사망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몸속 혈액의 반 이상이 빠져나가고 갈비뼈가 전부 부러지고 장기까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청년을 이렇게 참혹하게 짓밟고 감금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이 다름 아닌 어릴 적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라는 탈을 쓰고 한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괴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확인된 언론 보도와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망한 준서 씨는 올해 23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한때 몸무게가 80kg이 넘을 정도로 건강했고 아버지를 위해 일찍 사회에 나와 돈을 벌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새벽 5시 57분, 응급실에 이송될 당시 그의 몸무게는 겨우 61kg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지속적인 폭행의 흔적이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의료진이 보더라도 이건 단순한 사고나 가벼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에 맞먹는 수준의 참혹한 장기 손상과 출혈이 관찰되었고 결국 경찰에 즉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가해자는 총 3명, 준서 씨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 박 씨, 그리고 권 씨와 한 씨였습니다. 이들은 원룸에서 준서 씨와 함께 머물며 그를 감금하고 굶기고 수갑을 채운 뒤 둔기와 물고문까지 동원해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준서 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온 건 역시 바로 이 가해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특수중감금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사 현장에서 뼈가 굵은 전직 형사로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해자들의 거짓말과 가스라이팅입니다. 가해자 권 씨는 과거 준서 씨의 아버지를 찾아와 자신이 회사 간부인 척 행동하며 준서가 일을 착실히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준서 씨는 이미 그 전에 3월에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거짓으로 부모를 안심시켜 연락을 끊게 만들고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준서 씨를 가둬둔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때렸다, 일을 안 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준서 씨는 차가 필요하다며 대출까지 받아 차를 샀지만 그 차를 타고 다닌 건 정작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친구끼리 내기를 해서 지면 8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죠.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한 금전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학창시절부터 이어져 온 강자와 약자의 서열 구조, 즉 전형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입니다. 성인이 된 후 갈 곳 없는 피해자를 먹잇감으로 삼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인격을 완전하게 짓밟은 전형적인 악질 범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이상한 피해자의 행동입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준서 씨는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몸을 절뚝이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가까운 슈퍼마켓조차 스스로 가지 못하고 이웃에게 커피나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했죠.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물리적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왜 준서 씨는 달아나지 못했을까요? 수사 현장에서 본 바로는 오랜 기간 폭행과 감금, 심리적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가족과 집 주소, 인간관계를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쳐봤자 끝까지 쫓아와서 보복할 것이다 라는 극심한 공포가 피해자의 영혼을
완전히 바인돼 버린 겁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피해자가 아버님과의 전화통화에서 아빠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겠어 라고 호소했던 그 순간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경찰의 초기 대응과 혐의 적용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터지기 전 이상함을 느낀 한 이웃 주민이 상태가 이상한 청년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현장에 차도 없고 상황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죠. 학대나 감금 피해자들은 경찰이 와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일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정황을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뼈아프게 남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살인이 아닌 특수중감금치사입니다. 가해자들은 죽일 고의는 없었다,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수갑을 채우고 봉으로 때리고 물고문을 하고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될 때까지 장기간 폭행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가해 행위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면 단지 병원에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죄책을 면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룬 이 사건, 단순히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벌어진 비극 정도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어릴 적 친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온갖 착취와 고문을 일삼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은 이 악마 같은 범행. 피해자는 80kg이 넘던 건장한 청년에서 61kg의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정작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껴야 할 가해자들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청년 간의 가스라이팅, 동창이라는 탈을 쓴 사적 제재와 감금, 폭행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신호, 이상한 징후를 보일 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한 젊은 청춘의 억울한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처벌이 내려져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건을 관심 있게 지적하고 워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